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OECD 보건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평균 80.7세보다 2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구 밀집 장소보다 박물관, 도서관을 이용한 휴가를 추천했습니다.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연달아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제3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8월 14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6만 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7말 8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를 뜻하는 말로 이때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라 붙여진 용어입니다. 방역당국은 7말 8초인 지금이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될 우려가 크기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내 여행지로 사람들이 몰려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단 나부터 지키자라는 자세로 즐거운 휴가 되시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평균 80.7세보다 2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OECD 보건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암과 순환기계 질환, 치매 사망률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에 불과해 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기를 위해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모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모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모유수유 연맹이 해마다 8월 1일부터 7일을 세계 모유수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모유수유 운동의 대표단체인 한국모유수유넷과 올해 세계 모유수유 주간의 주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모유는 아기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두뇌 발달을 높이며 엄마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좋은 모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모유수유 연맹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세계 모유수유 주간으로 정하여 국제 유아식품 행동망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모유수유넷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기념하여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때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모유수유넷은 지난 2009년부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여성을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모유수유 전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통해 건강한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모유수유 주간에는 한국 모유수유넷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단체와 기관이 연대하는 세계 모유수유 연맹 와바가 해마다 주제를 정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가 아기와 엄마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보호로 지구의 건강까지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됐다고 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모유 수유는 별도의 환경 오염 없이 아기에게 안전하고 영양 높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유 수유 연맹에 따르면 최적의 모유 수유를 통해 해마다 82만 3천 명의 아동들과 2만 명의 엄마들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영유아의 영양 섭취를 분유 등 모유 대체품에 의존할 경우 제품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물, 에너지 소비로 탄소 배출 증가와 폐기물 발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모유는 엄마가 추가로 섭취하는 열량 외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도 거의 없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모유수유넷은 올해 세계 모유수유 주간 기념식과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송 좌담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모유수유 주간 기념 특집 좌담은 육아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확산세가 둔화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여름 휴가철이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2명, 하루 평균 20명 정도로 지난달 초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전체 환자의 8%를 넘어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휴 또는 임시 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또 여름 휴가가 겹치는 시기에 이제 괜찮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게 되면은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휴양지의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수영장에서도 해수욕장처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올여름에는 안전한 집에서 그간 보고 싶었던 영화나 책을 보며 또 사람이 밀집된 곳보다는 운영을 재개한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도서관과 박물관들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꼭 지켜야 할 이용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마스크 내린 얼굴로 올라갑니다. 목적지는 혓바닥입니다. 책을 침을 붙여서 읽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 책 자체를 만질 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약 2달 만에 문을 연 도서관 측도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가 침으로 전파된다고 하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실 때는 꼭 깨끗한 손으로 침을 묻히지 말고 곳곳에서는 강도 높은 방역,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체온 측정과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은 기본. 한번 나갔다 들어온 책은 기계로 소독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은 다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는 데 기뻐했습니다. 바로 옆 박물관도 2달여 만에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독립투사들이 머물렀던 감옥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저희가 시간당 100명 이하로 관람 인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약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박물관 나들이에 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약간 전세 낸 기분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1학기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권장했고 이에 따라 격일 격주제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른 수도권과 광주 지역에서는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선 2학기에도 등교 밀집도 최소화 지침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에도 전면적인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는 수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수도권과 광주에 적용된 강화된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할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는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를 하는데 3분의 2씩 좀 확대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잦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수업 참여도 저하 등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르면 8월 중순 시작하는 2학기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와 등교 수업 방식도 곧 결론 낼 예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세간에 알린 계기로 꼽힙니다.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권력형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2년 전 선출직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장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뭘까? 전문가들은 제3의 기구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감시를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3의 기구, 외부에 있는 기구에서 좀 감시 기능을 좀 갖게 할 수는 없느냐. 감시 기능을 늘리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조사권을 가질 감시 기관으로 유일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뒤늦게 소극적 대응만 내놓다 해체론까지 불러온 상황.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아직도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부문 성범죄 컨트롤 타워를 자임한 여가부의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3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을 모면하려 하고 있고 피해 여성은 보복 폭행이 두려워 이사까지 결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한 남성이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듯 어슬렁거리는 남성. 여성이 지나가자 힐끔거립니다. 잠시 뒤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도 그 뒤를 따라 나섭니다. 얼마 뒤 건물 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이상한 숨소리가 나서 옆을 딱 쳐다보자마자 바로 내 아들이 깡패인데 니까지 맞아야 돼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는 등이랑 이런 데를 가격하셔서 남성의 폭행은 건물 안에서 수분 동안 이어졌고 여성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여성을 때린 남성은 같은 동네에 살던 50대 A씨.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겁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법의 심판을 자초한 자신의 행동을 술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집에 남자가 술 먹고 찾아와서 이어볼까 하면은 참 여자 입장에서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풀려난 A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전화하고 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안 오면 이제 체포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복이 두려운 피해 여성은 이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편안하게 있는데 피해자만 이렇게 도망을 가야 하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부 학생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6만 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 철인 3종 경기 유망주가 팀 내 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 또다시 전수조사가 예고됐습니다. 교육부는 8월 14일까지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 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자각사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설문지까지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온라인 조사로 실태 파악에 그쳐 가해자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 가해자를 조치하는 데 목적을 둘 계획입니다. 엄정한 후속 조치도 경고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는 여러 번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조사도 대책 마련도 이루어졌던 만큼 좀 더 확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돗물에서 나온 유충이 꿈틀댑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천 부평 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고 유충은 염소 저항성이 강해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지, 관로 등 물이 들어오는 통로 어디든 살 수 있습니다. 가정집 어디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충은 깨끗한 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유충이 깨끗한 물을 하더라도 습도하고 온도가 맞으면 살 수 있다고 저희는 하지만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이란 뜻은 아닙니다. 일단 급수를 정상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음용은 자제토록 권고를 하고 있고 깔따구 유충은 기생충이 아니어서 삼켜도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설명에도 불안감에 생수를 사 먹고 구충제를 먹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는 26만여 가구에 66억 원 보상을 결정했지만 성난 시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불쾌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이고요. 오염된 수돗물로 제조한 물건이 못 쓰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자는 예상을 훌쩍 넘은 반면 지급률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 명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한 114만 명을 훌쩍 넘어 목표 인원의 1.5배를 기록한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 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 7만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지급률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된 서류의 절반 정도가 처리됐고 지급액은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5건 중 1건만 처리되던 데 비하면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급률을 높였습니다. 신청 당시 2주 내 지급한다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처리 현황을 알기 위해 콜센터에 연락해도 연결이 어렵고 거주지 인근 고용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문의를 해도 대기자가 많다는 원성이 터져나옵니다.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자가 많아 행정 처리가 늦어졌다며 8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을 훌쩍 넘어선 접수 인원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주를 삼킨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말이오? 나는 붓을 가져가지 않았어. 주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죠.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 아니오. 주인 딸과 아내도 함께 말했어요. 맞아요. 여긴 아저씨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저씨, 부탁이니까 그 붓을 어서 주세요. 그래.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진주 구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내놓으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주인은 나그네를 묶으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자, 오늘은 날이 저물었고 또 도망갈지 모르니 아침까지 당신을 묶어두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며 말했죠.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주인은 나그네를 거위와 함께 묶었어요. 날이 밝자 주인은 나그네를 마을 원님에게 끌고 가려 했어요.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살펴보았지요. 이게 뭐야? 진주 구슬이 여기 있네. 그럼 아유 손님, 도둑으로 몰아. 죄송합니다.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며 말했어요. 근데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당장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나그네의 말에 주인과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명을 생각하는 나그네의 마음과 그 지혜로움에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 일수가 20일에서 25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평년보다 2배 이상, 작년보다 열흘 정도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열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기에 적절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부 활동을 삼가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외부 활동 시에는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과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가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그늘로 피하셔서 안정을 취하고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온열 질환 대비 요령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육아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